대학생들의 팟캐스트 더 뮤지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호스트 엄지호입니다. 더 뮤지엄 팟캐스트에서는 매주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은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와, 예. 아,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죠? 그쵸? 아주 좋은 오프닝 멘트네. 왜 오랜만일까요? 비공식적으로는 제가 여기에 두 번째 방문이잖아요. 비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방문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제가 첫 번째 게스트로 이하종 씨를 언급하지만 그렇죠. 테크니컬리 따지자면은 첫 번째로 이 녹음기랑 세팅들과 이 라이브를 함께 해주셨던 게스트는 이제 에피소드 000이라고도 그쵸. 할 수 있겠죠? 네. 조서진 씨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때는 근데 사실 뭔가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예비로 약간 팟캐스트가 어떻게 굴러가면 좋을지 그런 약간 기술적인 것들을 체크해보기 위해서 그냥 제가 게스트 아닌 게스트로 왔었던 느낌이라서 제가 비공식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때 되게 재밌었는데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나름 네. 되게 보는 재미도 있고 흥미롭고 좋습니다. 네, 많은 게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이제 처음에 이런 것도 시도해보면서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직 초라한 상태에서 서진이한테 게스트를 부탁하기에는 너무 아쉬우니까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상태니까 진짜 급하거나 아니면 준비가 된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제대로 게스트로 참석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그게 날이 오늘이네요. 왔네요. 네, 그때 드디어. 녹음한 파일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당연히 남아 있죠. 남아있나요? 그 시즌 1 폴더 어딘가에 이렇게 제가 저장해 뒀는데 에피소드 000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하이라이트를 제가 잘라서 이제 마지막에 쿠키 영상처럼 넣어 놓을 테니까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죠?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때 되게 준비 안 된 즉흥적인 대화치고는 정말 나름 알찬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오늘 할 이야기들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일단은 호스트분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믿어볼게요. 네, 그러면은 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더뮤지엄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더뮤지엄의 첫 번째로 방문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된 연세대학교 17학번 조서진이라고 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자기소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썸네일이나 아니면은 이제 타이틀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예상을 하고 들어오셨겠지만 오늘 조서진 씨를 여기에 모신 이유는 많은 대학생분들이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나 이제 입학을 앞둔 고등학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주제 중에 하나인 조별과제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조서진 씨를 모셨습니다. 아유, 조별과제. 네, 좋아요. 네, 일단은 일잘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일을 잘한다 이렇게 일잘러다라고 불러주셔서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바로 그러면은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들을 일단 해보셨는지? 일단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부터 학생회를 계속 했었어요. 중학교 때는 그냥 학생회 그냥 일반 부원이었다면 고등학생 때는 부학생회장 그리고 학생회장을 하면서 그냥 학교의 전반적인 행정을 꾸려나가는 일들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해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대한학생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제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회장들이 한 기수당 100명씩 모여서 함께 꾸려져가지고 이제 다양한 리더십 관련된 행사들을 꾸려나가는 그런 단체에서 대외 활동 아닌 대외 활동처럼 그런 일을 해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연세대학교 자체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컨설팅 회사, 작은 컨설팅 스타트업 회사에서 그런 이제 자소서 첨삭과 관련된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거 이외에는 지금 하고 있는 뭐 연세대학교 RA나 기존의 RHC, 뭐 기숙사 사감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RHC들이나 현재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사무보조 알바나 아니면 학원에서 자료를 만드는 이제 그런 자료 알바
나열해 놓고 보니까 되게 많기는 한데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음.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네. 1부에는 이제 이런 조별 과제나 일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항목들을 이제 큰 덩어리로 묶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 네. 2부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별 과제나 이 일에 관련해서 해주신 질문들을 몇 개 뽑아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들의 대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2부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조서진 씨가 생각하는 이 일의 카테고리가 어떻게 크게 나뉘는 것 같아요? 뭔가 확실히 뭔가 생각해 본 적이 없기는 한데 일단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무래도 조별 과제라는 주제랑도 좀 맞을 것 같은데 제일 크게는 같이 하는 일과 혼자 하는 일이라는 카테고리를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음, 오는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나 제가 대처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같이 하는 일과 혼자 하는 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럴 음, 수 없느냐의 차이이기는 한데 물론 같이 한다고 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갈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고려해야 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제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의 차이라고 좀 말씀을 음.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럼 조서진 씨는 어떤 일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혼자 하는 일을 좀 더 선호를 음, 하기는 해요. 아무래도 고려할 사항이 적고 제가 원하는 바대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 하는 일을 선호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별 과제라고 해서 꼭 기피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조별 과제와 이제 혼자 하는 일은 그러면 또 그 안에서도 카테고리로 나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혼자 하는 일보다는 조별 과제라는 주제가 이번 에피소드에 좀 더 관련이 되어 네, 있으니까 네. 조별 과제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보통 나누어지는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보통 어떤 역할을 주로 맡으시나요? 조별 과제를 하면? 예상을 하셨겠지만 주로 조장이 되고요. 네. 네. 또 주로 이제 조장이 되고요. 그쵸. 특히 또 이제 학번이 네. 학번이 이제 슬슬 슬슬 고학번 이제 네, 졸업생이 나올 학번이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졸업생이 나올 학번이다 보니까 이제 고학번에 속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조장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는 이제 발표를 한다거나 조별 과제의 내용을 글로 남겨야 할 때 그런 글을 쓰는 역할을 제가 주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네. 음, 그쵸. 지금 중요한 그 부분 이제 조장이 있고 네. 또 이제 글쓰기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 제가 생각했던 여러 카테고리들이 있었는데 글쓰기가 정말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고 네. 사실 저희가 에피소드 0번을 찍었을 때 큰 토픽 주제 음. 중에 하나였거든요. 맞아요. 글쓰기가. 요것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잠깐 킵을 해두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조장이 있고 글 쓰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발표가 그쵸. 중요한 것 같아요. 발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통은 발표를 해 왔어요. 이제 제가 음. 조별 과제를 하면 보통은 그러니까 제가 조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표까지 저에게 오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발표를 많이 하게 됐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것 중엔 가장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거잖아요. 조별 과제에 있어서 남들에게 음. 보여지는 것 중에서는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발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표에 좀 많은 힘을 싣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발표하는 사람은 이제 자료 조사나 이런 걸 그렇죠. 조금 빼주는 그런 암묵적인 룰 같은 음. 것도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했어도 이제 발표에서 전달에 실패하면은 그런 전체적인 밸런스가 망가지니까 맞아요. 오히려 발표자에게 신경이 더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발표도 있고 발표, 글쓰기 또 뭐가 있을까요? 발표, 글쓰기, 조장, 그다음에 뭐 자료 조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음. 조별 과제에서 되게 큰 축을 차지하는 게 자료 조사죠. 자료조사 그죠. 그쵸. 어찌 됐건 모든 게 결국에는 자료 조사한 걸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료 네. 조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네. 보통 말씀하실 때 "아 그거 그냥 구글링이야."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글링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맞아요. 같은 정보도 되게 찾는 데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 이것도 기술인 것 같아요 저는. 검색 능력도 맞아요. 이제 그냥 나무위키나 위키피디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좀 관련 도움이 되는 논문들, 학술지 같은 걸 그쵸. 찾아보는 잘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정말 중요한 부분의 중요한 부분 그렇죠. 중에 네. 하나죠. 그러면은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좋아요. 글을 가장 많이 네. 쓰신다고 했으니까. 네. 역할을 분담을 했다고 칠 때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좀 주의해야 하는 점 음 아니면은 음 좀 꿀팁 음. 같은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마지막에 이제 조장이 되었을 때 어떤 것들을 이제 이런 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할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조선진 씨가 가장 자신 있으시다고 하신 글쓰기. 네. 일단 글을 많이 쓰시죠? 그쵸. 글을 아무래도 쓸 기회가 많았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아무래도 쓰고 있고 그냥 꼭 학술적인 글이 아니더라도 그냥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냥 블로그나 인스타 같은 데 올라오는 글도 하나의 글로 보자면 그런 식의 글도 많이 작성을 하고 있죠. 글을 잘 쓴다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독자를 배려한 글이라고 생각해요. 독자를 배려한 음. 글.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어 있나요? 글에는 좀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필자와 독자라고 생각을 해요.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글을 쓰시다 보면 조금 오류 아닌 오류를 범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쓰기 편한 방법으로 글을 좀 써내려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 글이 온전히 그렇게 해서 잘 쓰는 경우도 생기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썼을 경우에 조금 글을 읽어 내려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데?'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음. 아무래도 그분들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이해한 내용을 쓰다 보니까 '나는 이 정도로 쓰면 이해할 수 있는데 왜 니들은 이해 못 해?' 약간 이런 오류가 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학술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나 음. 아니면 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글을 쓰는 게 되게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음. 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연관이 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을 듣고 생각이 났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이 있어 보이려고 음. 일부러 어려운 단어들을 음. 골라서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읽는 사람이 똑똑해 보일 정도로 글을 이제 음. 쉽고 간단한 단어들만으로 어려운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우둔한 사람과 이야기하면 당신을 똑똑하게 보이게 할 것이다. 똑똑한 사람은 당신과 이야기하면 당신을 우둔해 보이게 만들 것이다. 음음. 정말 똑똑한 사람은 당신을 어. 똑똑하게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말이 어. 있는데 글쓰기에도 그게 좀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되게 같아요. 공감되는 말인 것 같아요. 글로 그거를 정말 잘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글을 잘 쓰는 법이 있을까요? 그게 아무래도 음 중고등학교 때 사실 막 글쓰기의 단계라고 해 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배우기는 해요. 뭐 처음에 뭐 자료를 음. 조사하고 그걸로 초고를 작성하고 뭐 그다음에 뭐 퇴고를 해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 가지의 단계를 거치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실제로 대학교에 들어와서 저희 연세대학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1 학년 분들이 수강을 하시게 되는 글쓰기 수업에서도 보통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이론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론적인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자를 알아야만 제가 어떤 단어들을 선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음.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제가 교수님께 드릴 글이에요. 예를 들어서 논문을 써서 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글인데 되게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에게 설명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식으로 글을 써 버리게 되면 교수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시고 '아 넘어가, 음. 넘어가.'가 돼 버리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까지 내가 자세하게 쓸 것인지 어느 부분은
선택하고 어느 부분은 날려버릴 것인지 그런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과정이 저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독자를 파악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서 내가 살릴 내용이 무엇인지 버릴 음. 내용은 무엇인지를 선택해서 글을 남기는 게 일단은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음. 맞아요. 음. 여기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좀 흔해 빠진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글을 결국 잘 쓰려면은 말과 글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쵸.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써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생각이 온전치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음.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는 본인이 무엇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를 명확히 하는 게 정말 맞아요.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진짜 과제랑 업무 외적인 내용에 대해서 글을 쓸 일이 얼마나 있겠냐 싶거든요. 저희가 맞아요. 장문의 카톡을 쓰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가 하얘지죠. 그쵸. 평소에 음. 이제 에세이나 그런 보고서밖에 안 써버릇하다가 본인의 생각을 이게 긴 글로 담으려고 하면은 갑자기 막막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써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호스트님이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게 내가 무슨 글을 쓰는지 생각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에 살짝 덧붙여 보자면 그래서 글을 쓰기 전에 초안을 잡는 그 드래프트를 하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글 쓰시는 분들이 그냥 드립다 먼저 글에부터 이렇게 몰두되시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걸 먼저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브레인스토밍 과정인 거죠. 뭐 마인드맵을 그려보든 아니면 내가 서론에는 뭘 넣고 본론에는 뭘 넣고 결론에는 뭘 넣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하게 어떤 내용들을 좀 집어넣어 보는 그런 초안 작성. 이렇게 음, 글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어떤 그런 음, 초안을 작성해 보는 과정이 없으면 좋은 글이 나오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 과정이 결국에는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게 없이 좋은 글을 쓰는 건 어렵죠. 네. 음, 힘들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알고 있거든요. 글을 일단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무엇이든지 이렇게 써 맞아요. 내려가고 그 다음에 고쳐 나가야지 처음부터 그 초안 없이 그냥 두서 없이 막 써내려 가려고 하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써내려 가려고 하면은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런 초안을 거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사용하는 테크닉이 있어요. 오. FBR이라고 있거든요. 오. FBR 영어인데 fast, bad, and wrong이에요. 약간 마지막에 그거 캐치하셨나요? wrong. 네. wrong인데 wrong. 네. R이 wrong이잖아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처음에 글을 시작할 때 무조건 내가 쓰는 글은 빨리 쓰고 구리게 쓰고 음. 틀리게 쓸 거야 음.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냥 써내려가는 거예요. 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는 글쓰기가 조금 뭔가 이렇게 확 써내려가고 나면 거기서부터 훨씬 쉬워져요. 가속도가 붙어서. 만약 글쓰기가 너무 막막해서 시작조차 하기 꺼려지신다면은 많이 써보세요라는 말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은 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테크닉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글은 생각을 다 던져서 그거를 정제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제되지 않은 나의 생각의 전부를 일단 꺼내 놓고 그거를 정제하는 작업을 거치는 거는 정말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제되지 못한 생각들을 나열하고 꺼내 놓는 작업이 이 FBR 그 테크닉을 적용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음, 좋은 테크닉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글은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쵸. 말은 뱉으면은 주워 담지 물론 못하지만 팟캐스트에서는 제가 지워버리면 돼요. 근데 방금 몇 개 지웠어요, 사실 네. 여러분. 네, 라이브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글의 장점은 막 써내려서 생각을 진짜 덤프 하듯이 맞아요. 해놓고도 정제할 수 있잖아요. 그 어드밴티지를 잘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글쓰기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네. 이야기를 하고 또 뭐 글쓰기에 대해서 더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 라이브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2부 때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글쓰기 다음에 발표. 발표. 요건 사람마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쵸. 글쓰기는 좀 기본 소양, 누구든지 글은 써야 되잖아요. 음. 근데 발표는 꼭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나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나 교수자분들께서 발표자에게 가산점을 주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 '아 내가 발표를 하기는 해야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결국에는 갖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발표를 물론 모두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줄은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다못해 정말 나가서 앞에 나가서 하는 그런 발표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수님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발표는 질의응답을 할 때 그런 사소한 발표들까지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어찌 됐건 발표에 관련된 소양은 모두에게 있어야 할 소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해요. 얼마나 소심하든 음. 얼마나 외향적이든지 간에 그 정도의 소양은 아무래도 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네. 음. 이거는 글쓰기보다 물론 글쓰기도 재능의 영역이 있지만 발표는 좀 재능의 영역이 맞아요. 더 크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정말 태생적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저 마이크 잡을게요. 저 예예. 발표할게요."라고 하는 이제 저 같은 분들이 있고 맞아요. 네 정말 마이크만 잡으면 다리가 떨리고 음음. 카메라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대중 앞에 서는 게 그쵸. 두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요런 분들한테는 발표에 대한 쪼금 조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떨고 뭔가 떨고 아니면 이제 발표하는 것 자체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내 앞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 음. 굉장히 심했어요. 제가 굉장히 심했었고 제가 막 저를 아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막 지금은 남들 앞에서 마이크 들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런 음. 사람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친구들이랑 노래방도 못 가던 성격이었어요. 정말요? 노래방도 못 가던 그런 성격이었어요. 노래방 가서 남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무서워서 음. 어찌 됐건 가면 마이크를 주고 노래를 부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러지 않으려고 친구들이랑 노래방도 안 가던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런 성격이었고 발표는 당연히 꿈도 못 꿨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되게 흔해 빠진 조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남들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음. 그 작업이 참 어려워요. 그 작업이 참 어렵고 어찌 됐건 내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음. 그걸 사람이 아닌 것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정말 어려운데 그래서 발표하기 전에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조금 유치할 수 있지만 인형들을 제 눈앞에다 놓고 네 인형들을 이렇게 눈앞에다 놓고 걔네들을 보면서 발표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발표하는 음. 연습을 하다 보면 걔네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발표를 하게 되고 그게 연습이 되면 발표를 할 때는 오히려 걔네들이 인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발표가 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경지에 이르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음. 수준에까지 다다르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들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늘어놓게 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좀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발표가 너무 두려우신 분들께서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 음.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음. 맞아요.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수님들도 이제 라이브를 제가 켜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뭔가 대중이 있다는 음음. 생각을 할 때랑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할 때랑 이게 다르거든요. 맞아요. 라이브를 안 켜면은 뭔가 둘 밖에 없거나 아니면 심지어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이게 원하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요즘 이제 비대면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카메라 촬영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이제 몰입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뒤에 이제 인형을 이렇게 놓으시고 그렇게 녹화를 하는 교수님들도 예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인형 테크닉이 나름 많이 쓰이는 그런 테크닉 맞아요.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 유명한 장도연 씨 그거 있잖아요. 아 장도연 네. 씨 "다 밥이다. 네. 다 밥이다." 저는 아니면은 저도 당연히 이제 이렇게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마이크나 카메라 앞에 설 일이 많은 사람이지만 저도 당연히 긴장을 하고 오히려 저는 정말 무대 앞에 설 때 진짜 그쵸. 패닉이 올 때도 있어요, 음음. 저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랑 말을 할 때 너무 편한 사람 있잖아요. 음.
누구랑 대화를 하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친구들이나 동아리 사람들이랑 있는데 말이 술술 나오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잘 기억해 놓는 그 기분과 그때 대화하는 본인의 방식과 그런 걸 기억을 해놨다가 그 사람들한테 발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되게 좋은 네. 것 같아요. 약간 자각을 해요. 나 지금 말 되게 술술 잘 나오네. 이 사람들이 진짜 편한가 보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발표를 한다고 나중에 생각을 하면은 좀 편하게 말이 술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토플 스피킹 할 때 토플 스피킹도 어찌 보면은 진짜 단타로 해야 되는 발표잖아요. 영어 발표잖아요. 그런 테크닉을 많이 썼었어요. 저는.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그 이미지를 대입시켰다는 거. 인형 테크닉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미지를 대입시켰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어떤 이미지를 대입시키느냐의 차이인 건데 되게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 말이 술술 잘 나오는 자신의 모습 그 상대의 이미지를 대입시킨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테크닉인 것 같고 결국에는 모든 게 결국에는 남들 앞에서 말을 못하고 더듬거리고 주저하는 제 모습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인 거니까 이제 그런 테크닉을 하나하나 적용시키면서 좀 발전을 시켜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또 혹시 발표에 대해서 발표? 또 덧붙일 만한 게 있을까요? 이것도 아마 많이 들어보신 조언 중에 하나겠지만 정말 중요한 조언이기는 해요. 아이 컨택의 문제인데 아이 컨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는 해요. 사람 눈 보면서 말하는 걸 정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결국에는 발표할 때 아이 컨택이 없으면 집중을 시키게 할 수 없어요. 집중을 하게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 컨택은 중요한데 만약에 내가 눈을 정말 못 보겠다. 그러면 여기 인중을 보시거나 여기 미간을 보시면 거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눈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끔 돼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있지 않지만 이제 그 사람은 제가 눈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발표에 집중을 시키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컨택을 정말 못 하시겠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발표 조언들 중에 이런 조언이 있어요. 어느 한 군데를 찍고 그 사람만 보면서 발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사실 좋은 조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만 찍고 발표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시선이 한 곳으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 사람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내지는 그 사람만 집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선은 무조건 분산을 시켜야 돼요. 무조건 시선은 분산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 아이 컨택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한 6명 정도 내가 오늘은 너를 보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들의 인중, 그 사람들의 미간에 포인트를 두시고 아이 컨택을 하시면 조금 더 아이 컨택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직접적인 아이 컨택은 아니겠지만 아이 컨택과 같은 효과를 좀 더 수월하게 보실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더 조언으로 드릴게요. 네. 그리고 발표하다 보면은 제일 열심히 봐주는 몇 명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결국 저도 그리고 그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으면은 물론 모두가 날 보고 있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무도 안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것도 그것대로 발표하는데 좀 이제 도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발표를 하려면은 최대한 이렇게 눈 크게 들고 끄덕끄덕이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요거는 이제 발표자 말고 이제 발표를 듣는 태도 중에 진짜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끄덕끄덕. 왜냐면 사실 본인이 말하고 있는데 본인도 나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나? 나 지금 나 혼자서 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지라는 의심이 조금씩 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눈 보고 끄덕끄덕 해주시면은 그만큼 맞아요. 위안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맞는 말 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아니면 내가 옳게 가고 있구나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것만으로도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좀 발표에 더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끄덕끄덕 해주는 거. 그러니까 발표를 할 때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발표를 들을 때의 자세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내 발표를 잘 들어주길 원한다면 결국은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발표를 들어주면 약간 품앗이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특히 이제 본인의 차례가 이제 앞으로 다가온다. 그럼 그분이 이제 그대로 본인 발표를 열심히 이제
경청해 주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품앗이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남의 발표도 경청이 안 되더라도 경청하는 척이라도 맞아요.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네. 드릴게요. 네. 네, 제대로 안 들으셨더라고요. 끄덕끄덕 정도. 맞아요. 그냥 말하기 주제가 나와서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조서진 씨가 말씀을 그렇게 잘 깔끔하고 조리 있게 잘하신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 제가 말을 못해 보이게 만들 정도라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약간 섭섭했죠. 와. 저는. 약간 너무 많이 나요, 이거 약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말이나 글을 잘하고 잘 쓴다고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씩 듣게 되면서 아 그런가라는 생각을 조금씩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칭찬해 주시는 덕분에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료조사. 자료조사. 요거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자료조사를 할 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그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자료조사는 그냥 구글링이야라고 해서 정말 순전히 구글링에 초점을 맞춰서 검색해서 나오는 걸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오시는 분들이 꽤 되는데 농담인 것 같죠?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제가 4년에 걸친 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게 정말 좋지 못한 자료조사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료조사의 방법인데 구글링을 할 때도 몇 가지 스킬들이 있어요. 몇 가지 스킬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구글 사이트를 사용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쭉 어떤 줄글을 쓰고 거기에 따옴표를 매기면 그 부분을 꼭 포함한 검색어를 꼭 포함한 부분들을 이렇게 엔진에서 보여주게 돼요. 이제 그런 효과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검색해서 나오는 것들 싸그리 다 복붙을 해오시면 결국에는 발표자가 다시 그거를 손을 대게 돼요. 손을 대게 되고 그러면 다 서운한 거예요. 발표자 입장에서는 자료조사 해오랬더니 이딴 식으로 해왔냐부터 시작해서 서운해고 자료조사는 아니 해오래서 해왔더니 내가 해온 조사는 다 어디 갔냐가 되는 그런 서운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스킬들은 조금 갖추고 계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제발 논문이나 학술지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논문이나 학술지에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다 읽는 건 어렵고 맞아요. 논문이나 학술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걸 다 모르지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됐건 그 관련된 주제랑 비슷해 보이는 게 있다. 그러면 적어도 앱스트랙트라도 초록이라도 읽어서 이게 정말 관련이 있는 내용인 것 같으면 논문 하나 두 개 정도 찍어서 그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고 또 거기에서 2차 자료, 3차 자료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논문이 인용한 또 다른 논문들이 있잖아요. 그 논문들을 다시 타고 들어가서 검색을 해오시는 게 훨씬 더 퀄리티 높은 자료를 얻어오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안 해오시고 시간을 아끼겠다고 그냥 구글링만 해오시는 건 결국에는 모두의 학점과 모두의 퀄리티를 낮추는 길이니까 이 정도는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대학교 어카운트랑 연동이 돼서 아니면 IP랑 연동이 돼서 이제 학교 외부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맞아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액세스할 수 있거든요. 학교들이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맞아요. 정말 생각보다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등록금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누구 돈으로 사겠어요. 저희가 낸 등록금으로 그 라이센스 받아오는 거고 그런 권한 얻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뽕 뽑아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많이 맞아요. 찾아보시고 그거 긁어보시고 다양한 뭐 리스도 좋고 아니면 뭐 구글 스콜러에서도 되게 잘 맞아요.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자료 조사를 할 때 보통 그런 것도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표절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그 scholar.google.com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그거를 복사해 올 때 각주로 인용 부분을 달 수 있게끔 알아서 양식을 제공을 해줘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APA 스타일로 그냥 알아서
제공을 해주실 텐데 그 각 줄을 달면 인용에는 인용이 되었다라는 거고 표절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를 의미하니까 표절 걱정 없이 우선은 그런 곳에서 복붙을 잘 하시고 꼭 어느 곳에서 출처를 남겼는지 그 출처만을 꼭 달아주시면 표절에 문제 없으니까 꼭 학술지들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별 과제 할 때 특히 출처가 조별 과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정보를 가져와 놓고서 맞아요. 아무 출처도 포기하지 않고 이거 내가 가져온 정보야라고 해놓으면은 이제 조원들이 그 정보를 사용할 때 만약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거나 그 검증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처만 잘 지키셔도 중요하죠. 절반은 갈 수 있지 않나, 중간은 갈 수 있지 않나. 용어처럼 이제 1차 자료랑 2차 자료라는 용어를 써요. 1차 자료는 내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낸 자료고 2차 자료는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뭐 인용된 자료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구별해서 가져오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곧 표절이랑 바로 직결되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네. 이제 조별 과제, 글쓰기, 발표를 해봤으니까 조장이 남았나요? 네, 다른 조장 게 더 남았어요. 있네요. 네, 조장에 대해서 조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크게 보면 이제 리더십일 수도 있죠. 네, 조장하실 분. 특히 이번 학기는 조별 과제를 하기가 정말 힘든 환경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대학생이시거나 아니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왜 조장하실 분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는 듯이 반응하지?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맞아요. 대충 느낌은 오는데 자세히 그 디테일을 모르겠다 하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임승차자 문제라고 해서 이제 무임승차 이렇게 AKA 프리라이더들 네. 프리라이더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고 무임승차자가 발생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조장이에요. 무임승차자가 발생을 했을 때 조장마저 나 몰라 하고 튀어버리면 모두가 F학점을 받게 되는 놀라운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무임승차자의 이름을 빼건 뭘 하건 그런 한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그거를 끌고 가야 하는 건 조장이에요. 조장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처럼 자료 조사하는 사람, 뭐 글을 쓰는 사람, 발표를 하는 사람이 다 나뉘어 있지만 결국엔 조장은 그 모든 걸 아우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 모든 걸 아울러서 네가 이걸 해오고 네가 저걸 해오고 네가 이걸 해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그 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장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약간 정말 멀티플레이어의 느낌인 것 같아요. 멀티플레이어의 느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조장하실 분 하면 눈을 바로 아래로 깔고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하거나 제비뽑기를 해서 정하거나 그렇게 되는 학번 순으로 하거나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네.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트러블이 생기면 이제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 뭐 무임승차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나무 위키를 긁어와 놓고 자료 조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연락 두절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사람이 1차 가해자긴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고 동시에 다 조장을 봐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잘 대처하지 못하면은 조장이 본인 잘못이 아닌데 책임 아닌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와요. 물론 이렇게 단점만 설명을 드렸지만 장점도 있어요. 그럼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표자랑 비슷하게 조장에게는 조금 그 교수님께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이제 워낙 조별 과제 악명 높은 그 조장의 그 무게를 아시기 때문에 좀 그걸 이제 참작해 주시는 경우도 덜어 있고 조원들도 좀 인정을 해요. 그리고 맞아요. 항상 이제 잘 된 경우에 이제 공을 이제 조장한테 돌리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차라리 둘 다 그냥 둘 다 안 하고 맘 편하게 조언하지 그냥 맞아요. 시킨 거 할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녹화 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그러면 1부 끊고
조별 과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2부에서 조별 과제와 일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을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쉬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럼 잘 쉬고 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전에 받은 일과 조별 과제에 관련된 질문들을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조별 과제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최고의 조언, 최악의 조언. 최악의 조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임승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임승차보다 더 나쁜 건 나무 위키 긁어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무 위키 긁어오는 사람이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무임승차자는 그냥 제가 그 일을 뺏어서 하면 돼요. 무임승차는 제를 뺏어서 하면 되는데 나무 위키 긁어오는 사람, 뭐 위키피디아 긁어오는 사람들은 2번 일해야 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 이거 근데 진짜 인정. 네. 왜냐면 나무 위키를 긁어왔는지 안 긁어왔는지 먼저 제가 한번 읽는 게 첫 번째 일이고 왜 이렇게 하셨어요를 물어보는 게 두 번째 일이고 그 사람에게 대답을 듣고 그럼 제가 할게요 해서 제가 하는 게 세 번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여러 번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 결국에는 나무 위키 긁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무임승차자도 물론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나무 위키 긁어오는 사람이 진짜 최악의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고의 조언은 제가 조장이었을 때 되게 선뜻 자기가 부조장을 하겠다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자기가 부조장을 해주겠다 하면서 저랑 오히려 1분담을 해주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장이 할 일은 이렇게 큰 숲을 보는 일이지 이렇게 개별적인 일에 뛰어들 일이 아니고 그런 일은 차라리 자기가 해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선뜻 자기가 일을 나눠서 해줬던 분이 계신데 좀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고 그 다음에 남의 일까지 조금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 일에 개입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와드릴까요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저는 좀 최고의 조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무임승차자는 0의 일을 하지만 마이너스의 일을 하는 맞아요. 분들은 힘들어요. 정말 맞아요. 그냥 진짜 맞아요. 제로는 상수잖아요. 그쵸, 그냥 그쵸. 없다 생각하고 맞아요. 그냥 일이 n분의 1만큼 늘어났다 생각하자인데 마이너스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걸 대체 아니 이걸 그러니까요. 아니 이걸 아니 제가 할게요. PPT를 잘 처음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네 그냥 제가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게 네. 난 분명히 10의 일을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5만큼만 되어 있는 상황 그런 거를 그쵸. 만드시는 분들이죠. 그 사람 아세요? 전 응원할게요. 그 사람. 네. 그럼 유명하잖아요. 전 응원할게요. 다 못한다고 하는 사람. 맞아요. 이거는 정말 차라리 근데 나무 위키보다 나을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 그냥 맞아, 0이니까 0인 거잖아요. 0이니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고 속이 끓는 조언 얘기 말고 좋은 조언 얘기하자면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아예 취업을 하셔가지고 그냥 이 수업을 빨리 그냥 끝나고 졸업을 하고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이 있었대요. 조언이 처음에 양해를 구하고 매 팀플을 참여하지 못했지만 매번 이렇게 뭐라 그래야죠? 약간 보급 담당처럼 크리스피 크림 보내고 막 커피 보내고 뭐 밥 야식 먹으라고 이렇게 뭐 기프티콘 보내고 좋다. 매 팀플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셨대요. 결국 모두가 행복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건 이제 무임승차가 아니라 이제 약간 기름 넣어준 그쵸. 그런 열심히 해라. 역할을 약간 한 연료를 거죠. 부어준 거니까. 뭐 모든 팀플에 통용될 수 있는 방식은 아니겠지만 그쵸. 뭐 팀플들의 양해를 구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양해를 구한 거니까 그거는 한번 만나보고 싶은 저는 나쁘지 않.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 생각해요. 그쵸.
어쨌든 취업을 한 거니까. 그죠. 취업을 한 상태에서 물론 양해 없이 했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민폐가 될 수 있지만 양해를 구하고 대신에 이렇게 해드리겠다 한 거니까 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진짜 전 이미 취업했는데 알아서 하세요 이럴 그러니까요. 수도 있었던 건데 음. 이렇게 정말 센스 있는 음. 대처 방법을 택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항상 조장 입장에서 단톡방에 답장 잘해주는 사람 맞아요. 있으면 맞아요.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아까 그 고개 끄덕끄덕 발표할 때 끄덕끄덕 해주는 사람처럼 숫자는 주르륵 없어지는데 이 메아리가 치지 않는 톡방은 진짜 조장으로서 정말 맞아요. 쉽지 않죠.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대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넵.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의 대답을 원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저희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에 확인했습니다를 답하는 건 당연히 안 그쵸. 되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진행할게요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히 1만 없어지게끔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네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의 대답은 솔직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 그쵸. 아니니까 그 정도 남겨주시는 거는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가 스타트를 끊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먼저 한 사람이 먼저 네 확인했습니다를 올려주시면 그 뒤에서도 이제 다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게 올라오거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조원들은 마마무인가 봐. 예. 예. 이거밖에 안 한다고. 맞아요. 네. 이게 이모티콘 이게 라이언 막 이렇게 막 형광봉 흔드는 어, 그런 이모티콘 같은 거 그냥 하나라도. 하고 있는 그런 거라도 올려주시면 큰 힘이 되죠. 좋죠. 아까 말씀드렸던 글쓰기랑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교수님에게 메일 쓰는 법. 네. 고민될 수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이제 친구들한테 메일 쓰듯이 쓸 수는 없으니까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형식 차려서 보내는 편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격식 안 차리고 메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제 완전 형식과 격식을 차려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떻게 쓰세요 메일을? 저는 되게 격식을 좀 차려서 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학 생활 같은 걸 하다 보면 좀 친해지는 교수님이 좀 생겨요. 친해지는 교수님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분들께 보낼 때는 조금 덜 격식을 차려서 보내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격식을 차려서 보내는 편이고요. 일단 절대로 제가 원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빙빙 애둘러서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교수님께 메일을 쓰는 경우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학점을 올려달라거나 과제 제출 기간을 늘려달라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교수님 제 학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돌려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돌려 말하게 되거나 아니면 좀 서두를 좀 길게 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학점 정정 메일을 제 손으로 제 학점 정정 메일을 보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이제 그냥 제 학점에 그냥 맞아 나 이 정도 했지 약간 이런 그냥 만족하는 타입이고 그냥 학점을 정정하려고 시도해본 적은 많이 없는데 친구들의 학점 정정 메일을 대신 써준 적이 좀 돼요. 친구들의 학점 정정 메일을 대신 써준 적이 좀 되는데 그러면 본인 손으로 쓴 적이 있는 거네요. 그쵸. 남의 걸 썼네요. 네, 남의 걸 썼지만 제 학점이 아니라 남의 학점을 제 손으로 써준 적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학점이 정정된 케이스가 대부분이고요. 메일을 기분 좋게 쓰면 교수님도 또 기분 좋게 학점을 바꿔주시는 경우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점에 관련된 메일을 가장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점 관련된 메일에 대한 팁을 잠깐 드리게 되면 누구누구 교수님께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먼저 나와야 되고요. 누구누구 그쵸. 교수님께 그래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교수님께서 개설하셨던 어떤 수업을 수강했던 학번 누구입니다. 요거 진짜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모두를 알지 못해요. 전공 수업의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눈에 익을 수 있겠지만 교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교수님들께서 알고 있는 우리의 개인 정보는 학번과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우리의 시험지를 다시 찾아보시거나 우리의 무언가를 다시 조회해 보시기 위해서는 학번과 이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애초에 메일 자체에 제가 몇 학번이 그 17학번 요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2017 000000 요 학번을 달고 누구입니다를 적고 왜냐면 교수님들이 그게 같은 수업도 막 여러 분반이 맞아요. 나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맞아요. 흔한 이름이시면은 학번을 적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반드시 달려야 할 정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런 내용을 더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당연히 형식적일 수 있지만 이번 학기에 교수님께서 개설하셨던 이런 수업이 굉장히 이런 점에서 마음에 들었다. 되게 이런 건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얘 또 입에 발린 소리 하네가 당연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들어서라도 이런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다만 교수님께서 열정 있게 가르쳐 주셨지만 제가 다소 소화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요 정도의 학점이 나온 것 같은데 혹시 그러니까 제 학점을 올려주세요가 아니라 혹시 어떠한 채점 기준을 가지고 채점을 하셨는지를 여쭤보아도 될까요? 또 어떤 기준으로 학점을 컷하셨는지를 여쭤보아도 괜찮을까요? 가 된 뒤에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제 학점이 왜 그렇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교수님들께서 알아서 얘가 학점에 불만이 있구나를 아시게 되고 시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게 돼요. 시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한 뒤에 학점에 대한 정정과 관련한 메일이 다시 날라오게 돼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누구누구 학생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누구누구 학생 다시 시험지를 확인해 봤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몇 점이 감점이 됐고 그러니까 그냥 너의 학점에 만족하렴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올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메일을 얼마나 정중하고 또 깔끔하게 쓰느냐에 대한 그것도 중요하고 한 가지 빼먹었는데 꼭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뭐 비슷한 수업으로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누구누구 드림 빼먹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누구누구 드림도 꼭 넣으셔야 맞아요. 됩니다.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드림. 이것도 꼭 넣으셔야 돼요. 조금만 한번 더 덧붙여 볼게요. 맨 처음에 누군지 밝힌 다음에 무슨 이유로 그러니까 무슨 메일입니다라는 걸 맞아요. 밝혀주는 게 맞아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사실 교수님들이 바쁘시잖아요. 바쁘신데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겠으면은 답답해서 맞아요. 안 읽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쪽에 이렇게 두 괄식으로 이제 이 편지가 아니라 이 이메일이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왜 어떤 의도로 메일을 쓴 네. 건지 짧게 요약해 주시는 아. 게 좋고요. 무엇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메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그 핵심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쵸. 두 글로 쓰다가 뭐뭐를 여쭤보아도 될까요? 이 문장이 있으면은 그 문장을 보기 쉽게 앞뒤로 엔터를 쳐주시면은 맞아요. 앞뒤로 엔터를 치시면 이 글 사이에서 안 찾아도 되고 바로 눈에 띄잖아요. 그거를 해주시면은 교수님이 그냥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훑으셔도 보여요. 무슨 내용인지. 이제 조서진 씨가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 부분까지 이렇게 재봐주시면은 좀 되게 센스 있는 학생으로 맞아요. 교수님이 봐주셔서 좀 이렇게 해주시는데 쓰기도 해요. 그리고 좀 별거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구글 프로필 괜히 이상한 막 교수 넌 나를 가르치는데 실패했다 막 이런 부사 안 돼 있는지 한번 아니면 막 오픈 카톡 같은 거 요즘 많이 파잖아요. 수업에 그런 프로필 안 돼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메일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교수님한테 드리는 메일이 진짜 뭐라고 이렇게까지 막 해야 되나 싶겠지만 진짜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저는 그 호스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괄식으로 쓰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제목은 좀 단도직입적으로 다는 편이에요. 제목으로 무슨 내용을 보내는지 여쭤보려고 학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에는 그렇게 달고 안녕하세요 교수님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계속 쭉 내려가는 편이기도 해요. 어찌됐건 앞쪽에 밝혀주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건 비단 교수님께 드리는 메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글에도 적용되는 건데 문단 나누시는 거 중요한 문단에
잘 나눠주시고 메일은 더더욱 이렇게 가독성이 좋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메일에서는 꼭 문단 체크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에 따옴표가 됐든 볼드 처리가 됐든 무엇이 됐건 가독성이 좋게끔 띄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제목 누구누구 학생 뭐 관련 질문 뭐 이런 식으로 딱 요약이 되어 있으면 좋겠죠. 좋아요. 그럼 그거 참고하셔서 교수님들에게 메일 잘 들여보시고 학점 올라가길 네. 기원할게요.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별 과제에서 약간은 떨어진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일을 너무 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기부여가 안 될 때 요럴 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안 될 때 일단은 정말 안 되면 저는 일단 내려놓는 편이에요. 정말 안 되면 일단 그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단은 제가 만약에 정말 하기 싫은데 그거를 붙잡고 무언가라도 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발 퀄리티의 무언가가 나오게 돼요. 한 것만 못한 상황이 나오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내려놔요. 전 일단 내려놓고 좀 밖을 나가는 편이긴 해요. 밖을 나가서 일단 좀 리프레시를 시키고 산책도 좀 해보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고민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장난삼아 저는 난 돈미세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돈미세는 이제 돈에 미친 게 그거의 줄임말인데요. 네, 전 장난삼아 이제 돈미세야 이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게 돈이 걸린 일이라면 동기부여가 안 될 때는 들어오게 될 돈을 생각하기도 해요. 들어오게 될 돈, 내 통장에 곧 꽂히게 될 얼마를 생각해 보면 야 해야지, 야 돈이 얼마인데, 약간 이러면서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조별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학점이 좀 동기부여였던 것 같아요. 학점 이것만 잘하면 A뿔이 눈에 보여. 그럴 때는 정말 그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어요. 아니면 이거라도 잘해야 B뿔이라도 받지. 약간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학점 자체가 저에게 주는 그 모티베이션이 되게 컸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일단 일이 너무 안 되면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뭐가 됐건 다른 일을 하세요. 다른 걸 하세요. 나를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이 하기 싫다는 건 결국엔 내가 충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충전시킬 수 있는 무언가 다른 일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는 제가 장난삼아 나 돈 미세니까 난 돈이 중요해 이러면서 약간 얘기를 했지만 누구에게나 일을 하는 목적이 다 존재할 거예요.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일을 했지, 그러니까 일단 이것만 잘 끝내보자를 그런 마음으로 하나만 조금 보시고 굳이 너무 멀리 보려 하지 마시고 요거 앞에 것만 보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속담들은 많잖아요. 잠깐 내려놓고 생각해라. 잠깐 눈 붙이면은 또 리프레시 된다. 요런 속담은 전 세계 어디서나 찾아볼 수 맞아요. 있는데 생각이 안 나면 죽어라 붙들고 있어라. 막 밤새면서 생각해라. 이런 속담은 그 어느 나라에도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은 잠깐 내려놓고 산책을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동기부여가 안 돼서 집중을 못 하겠다라는 거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테크닉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FBR이랑 좀 비슷한데 25분짜리 타이머를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포미도로 테크닉이라고 하거든요. 포미도르가 아마 토마토라는 러시아어로 토마토라는 뜻인데 왜 토마토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파미도르가 맞죠. 발음이에요. 네. 뭐 포미도로 테크닉 뭐 이런 식으로 미국 유튜브 채널에서 말하는 걸 들었는데 이게 좀 이제 물건의 마찰력 계수가 정지해 있을 때랑 움직이고 있을 때랑 다르잖아요. 같은 무게의 상자더라도 멈춰 있을 때 옮기는 게 힘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렇죠. 쉽잖아요. 저희 집중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작을 하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25분인 이유가 물론 본인의 집중력 스팬이 더 짧으면 더 짧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일을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5분짜리 타이머를 그냥 생각하지 말고 맞추세요. 25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25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25분 안에 못 끝낼 텐데 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타이머 누르세요. 타이머 누르시고 그리고 그 시각적으로 타이머가 돌아가는 게 보이면은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아 타이머 돌아가네.' 이제 1 초씩 줄어드는 게 보이면은 '아 해야지.'라는 마음이 훨씬 더 커지고 음음. 그래도 안 되면은 집중력 분산을 막아주는 그런 앱들이 아 있는데 그쵸. 아예 그런 타이머를 쓰시면은 이제 그게 돌아가는 동안 다른 앱들을 못 쓰는데 음. 그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본인이 막막하게 생각했던 그 압도당했던 그 일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이제 이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음. 별거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음. 그런 테크닉을 저는 자주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일을 막판에 약간 닥쳐서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생산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결국에는 막판에 닥쳐서 하면 '아 해야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머가 돌아감으로써 시각적으로 '이 안에 끝내야만 해.' 뭐 약간 이런 효과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저희가 뭔가 과제를 막판에 몰아서 막판에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좋은 테크닉인 것 같아요. 음. 특별히 사용하는 앱이나 프로그램이 있나요? 제가 어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고등학생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력 분산 막겠다고 그 다른 어플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어플이 음. 있었어요. 그 어플을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어플을 사용을 했던 적은 있어요. 그 어플을 사용했던 적은 있고 저는 네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특별하게 막 사용하는 어플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어플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이거를 글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약간 조별 과제나 이런 거랑은 조금은 관련이 없는 부분이겠지만 제가 유일하게 유료 결제를 해서 쓰고 있는 어플 중에 하나가 팬케이크라는 음. 어플인데요. 글쓰기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어플이에요. 글쓰기 할 때 그냥 뭔가 약간 감성적인 느낌의 노트 같은 느낌인데 되게 거기다가 글을 쓰고 있으면 되게 약간 되게 제가 손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날로그 같은 감성의 느낌? 그런 것들도 같이 받게 되면서 '아 맞아. 내가 글을 쓰고 있지.' 약간 '내가 이런 느낌의 글을 쓰고 있지.'를 뭔가 다시 한번 제가 자각하게끔 만들어 주는 느낌이랄까? 한때는 제가 막 원고지에 글 쓰는 걸 좋아하기도 했어요. 아 원고지에 글 쓰는 정말요? 걸 좋아하고 또 한때는 그냥 무지 노트에 글 쓰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때때로 뭔가 제가 글이나 뭔가 일을 해내야 할 때 사용하는 플랫폼이 항상 달랐거든요. 그냥 음.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가장 높은 생산성을 가져다 주는 플랫폼이 좀 달랐어요. 환경이 좀 달랐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매번 어플이 됐건 작업 환경이 됐건 무언가를 항상 바꿔서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딱히 막 제가 막 "아 이런 어플을 사용했어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분명히 모두에게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모두에게 그 최고의 생산성을 보장해 주는 어플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제가 애플을 안 써서 모르겠지만 그 굿노트랑 음. 또 뭐죠? 그 하나 더 있는데 노터빌리티? 노터빌리티. 이거는 근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추천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기능을 들어보고 제가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일 같은 걸 할 때 정말 좋은 어플이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기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꼭 결제하셔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거기에 있는 기능들이 생각보다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좀 10분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좀 돈을 아끼지 않고 결제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돈을 아끼지 말라는 말 정말 공감합니다. 사실 맞아요. 요즘 컨텐츠 예전에야 '앱을 돈 주고 사?'라는 생각이 맞아요. 많았지만 음. 요즘은 없어서 못 맞아요, 사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돈 주고 사는 만큼 퀄리티 있는 음음음. 그런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고요. 노터빌리티, 굿노트 저 둘 다 있거든요. 아유. 여기 찐 애플 덕후가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둘 다 있는데 둘 다 좋아요. 아유 둘 다 그쵸. 용도가 살짝 다르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PDF 위에다가 뭔가를 이미 음. 자료가 있고 그 위에다가 필기를 해야 될 때는 노터빌리티를 쓰고 음. 그냥 아무 빈 노트나 노트 서식 같은 걸 받아 가지고 공책처럼 쓸 때는 음음음. 굿노트를 씁니다 저는. 약간 그쪽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책가방에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굿노트는 좀 공책 같은 거고 음음음. 이제 노터빌리티는 이제 폴더 같은 음.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네요.
저는 사용하는 앱이라기보다는 구글 오피스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구글 문서, 구글 슬라이드, 구글 서베이 요거는 진짜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진짜 정말 활용도가 정말 네. 높은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맞아요.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다 이게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서베이에서 받은 질문들을 엑셀에 정리한다던가 그렇죠. 그거를 그래프로 만든 거를 문서에 올린다던가 생산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대학교에 와서 많이 쓰게 된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기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어서 다들 많이 쓰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학 와서 특히 조별 과제 하면서 정말 많이 진짜 많이 썼기 쓰죠. 때문에 만약에 이 조별 과제를 앞두고 계신다면은 아직 구글 이 문서나 이런 오피스 프로그램들에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미리 외워두시면 익혀두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그 엑셀,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가 결국은 엑셀이잖아요. 그쵸. 그 엑셀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문서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도 엑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생겨요. 실제로 엑셀의 활용도가 정말 정말 높기 때문에 엑셀 정도는 다른 프로그램 모르겠어도 엑셀 정도는 익혀두시는 게 좀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파워포인트랑 이런 거는 능력자들이 분명히 어딘가엔 존재합니다. 어딘가엔 존재하기 때문에 뭐 굳이 내가 아니어도 할 수는 있을 건데 엑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기능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을 잘하게 되면 되게 어딜 가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네. 있어요. 어딜 가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음. 구글 문서나 구글 독스나 서베이나 슬라이드 같은 거는 잘 다루면은 예쁘게 만들고 맞아요. 그런 감성적이고 되게 이런 있어 보이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엑셀이랑 스프레드시트는 실제로 업무 시간을 몇 배는 단축시켜 줄 거예요. 진짜 짧아져요. 네, 시간이. 진짜. 5시간 투자했으면은 엑셀 배우는데 5시간 투자하셨으면은 앞으로 일하시는 시간이 다 합쳤을 때 최소한 50시간은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엑셀이 엑셀. 정말 중요한 그건 어플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꼭 익혀두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대충 질문들을 다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네. 또 어느새 2부 녹화가 이제 끝이 또 어느덧 났습니다. 40분을 넘겨가고 있는데 네. 그럼 필수 질문 마지막 질문 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자기소개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에 비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방문인데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고, 그러니까 실제로 항상 이렇게 팟캐스트를 나올 때 그러니까 나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느끼지만 어디 가서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내 이야기를 좀 풀어놓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결국에는 오늘은 약간 이제 조별 과제에 대한 제 생각들을 좀 풀어놓게 되는 시간이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누군가에게는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그래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뭔가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에게 제 목소리가 닿을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제 목소리와 제 클립들이 닿을 수 있게 된다면 되게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되게 이런 세상에 영감을 주는 팟캐스트 더 뮤지엄을 준비해 주시는 게 되게 저 입장에서는 그 게스트 입장에서는 그리고 전 지금까지는 청취자였으니까 청취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네 무엇보다 청취자의 입장에 있다가 이렇게 게스트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니까 긴장은 되네요. 확실히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긴장은 되고 어렵지만 오늘 무슨 말을 제가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아유,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또 바쁜 와중에도 네, 더 뮤지엄 팟캐스트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조서진 씨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전하고 싶고요. 오늘 라이브와 이 팟캐스트를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 싶고 더 뮤지엄 팟캐스트는 매주 월, 수, 금 업로드가 되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이제 유튜브나 팟캐스트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엔딩 크레딧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서진 씨와 녹음했던 에피소드 0번 에피소드의 짤막한 부분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뮤지엄 팟캐스트의 하이라이트 영상은 유튜브에서 매주 월요일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녹음 시작했습니다. 네, 네, 잠깐 창문 열고 올게요. 너무 덥다. 좋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제 팟캐스트예요. 사실 이게 팟캐스트 지금 사실 뭐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팟캐스트를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시작을 해보려면 뭔가를 시도를 해봐야 되잖아요. 팟캐스트 이름이 있냐고. 요것도 하는데 리스트가 몇 개 있었는데 원래는 제가 엄씨잖아요. 네. 그래서 들어간 단어들 같은 걸 막 봤어요. 미디엄이라는 단어가 미디어의 복수형이고 네, 네. 단수형이거든요. 네. 미디엄이 단수인데 그게 이제 매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보류를 해놓고 지금 좀 꽂힌 단어는 아티팩트? 어떤 뜻인가요? 아티팩트는 미디엄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인터뷰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좀 발자취? 일단 그러면 후보군은 두 개인 것 같아요. 일단 미디엄이랑 아트팩트. 뭔가 근데 뭐 아티팩트. 그거 말고도 이름 생각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라 저 그 진짜 유튜브도 그렇고 이름 생각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라 아마 이 두 개 안에서 결정이 안 될 수도 안 있긴 될 수도 한데 진짜 뜬금없는 걸 수도 있어요. 일단은 지금 후보군은 그 두 개라고 해요. 영현이에게 좋은 답변이 되었기를